목사님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친어머니라고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이정숙은 늘 그랬듯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더군요. 작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서니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아들 김도영과 며느리 윤미영,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정숙은 부엌으로 향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살이 깊게 패인 이마,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불안해 보였어요. 또 그 꿈을 꿨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같은 꿈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 사람과 함께했던 봄날의 기억들, 그리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먹먹했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에도 정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 김 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미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50세의 미영은 전업주부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만 가끔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응, 일찍 잠들어서 그런가 보다. 미영아, 너는 더 자거라. 괜찮아요. 어차피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이들 도시락도 싸야 하고요. 미영이 정숙 옆에 서서 함께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정숙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즘 밤에 잠 못 이루시는 것 같던데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미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숙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정숙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 불안함이 단순한 노인성 불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자주 떠오르는 그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정숙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언제나 입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정숙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기도였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손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도연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세요? 응,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 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던데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요. 도연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온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다. 집을 나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교회까지 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단풍으로 물든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걸음을 멈춘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종탑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은은히 퍼져나갔어요. 정숙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 문 앞에 서자 정숙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만날 새 목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짊어지고 온 죄책감이 더욱 무거워진 것일까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선 정숙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평소보다 북적이는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새로 부임하는 목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정숙은 늘 앉던 자리 세 번째 줄 가운데 자리로 향했습니다. 정숙 권사님, 일찍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김순희 집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희는 정숙과 같은 또래로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다닌 동료였어요. 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우리 같은 시골 교회에 잘 적응하실까 모르겠어요. 순희의 말에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요즘 자꾸만 떠오르는 옛 기억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르간 반주가 울려 퍼지며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송가 소리에 맞춰 교인들이 일어섰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제 새로 부임하신 박준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강단 연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단상에 올라선 젊은 목사의 모습을 본 순간 정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박준호 목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목구비, 특히 또렷한 눈매와 곧은 코, 그리고 입가의 작은 점까지도 정숙에게는 너무나 낯익은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박준호입니다. 준호 목사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정숙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마치 50년 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갑자기 숨이 막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이를 지켜본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권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는데요. 아,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있을 수 없어. 저 얼굴, 저 눈매는. 정숙의 머릿속에는 1960년대 대학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때 정숙은 20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었지요.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결국 아이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첫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준호 목사가 성경을 펴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왜 자신이 버린 그 아이를 이제서야 보내주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준호 목사의 설교가 계속되었지만 정숙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썹의 모양,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손짓하는 모습까지도 모두 그 사람과 닮아 있었거든요. 내가 버렸던 그 아이가 정말 저 아이일까?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정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설교가 끝나고 축복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정숙은 고개를 들고 준호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서 정숙은 어린 아기 시절의 그 아이 얼굴을 겹쳐보았어요.
갓 태어났을 때의 작고 앙증맞던 얼굴이 이렇게 성장한 것일까요?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하나둘씩 준호 목사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숙도 순이의 손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 교회에서 오래 다닌 권사들입니다. 정숙 권사님이고요. 저는 순이 집사예요. 순이가 먼저 인사를 했고 준호 목사가 정숙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의 따뜻한 손이 정숙의 손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정숙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손가락의 모양, 심지어 손톱의 생김새까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쩐지 친숙한 느낌이 드네요. 준호 목사의 말에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어요. 이 젊은 목사가 바로 자신이 50여 년 전에 버린 그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이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도연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실 시간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목사와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거든요. 아, 그래. 이제 가자. 정숙은 준호 목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두려움,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걷던 도연이 몇 번이나 어머니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새 목사님이 꽤 젊어 보이던데요. 도연의 질문에 정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응, 좋으셨다. 설교도 은혜롭고. 그런데 어머니, 목사님과 인사하실 때 좀 이상해 보이셨는데요. 많이 떨리시던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도연의 예리한 지적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좀 떨리잖니. 하지만 정숙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명으로는 도연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52년을 살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온 도연은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읽는데 꽤 예민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점심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 새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영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젊고 좋은 분 같더구나. 젊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미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정숙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식사 시간이면 교회 소식이나 마을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는데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이 다시 물었지만 정숙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어요. 정말 저 아이가 내가 버린 그 아이일까? 이름도 박준호라고 했는데 혹시 양부모가 성을 바꿔준 건 아닐까? 점심을 마치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과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노랗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정숙이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늘 본 준호 목사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정숙이 작은 소리로 그 남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첫사랑이자 준호의 친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민수는 훤칠한 키에 온화한 성품을 가진 남자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으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정숙은 이미 임신 5달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부모님은 정숙을 시골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서울 산부인과 고아원. 정숙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분명 그곳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본 곳 말이에요. 문득 방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영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정숙은 급히 사진첩을 서랍에 감췄어요.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이미 그 모습이 들어온 뒤였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셨어요? 옛날 사진인가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정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미영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정숙은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해도 도연이 직장 일을 말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할머니, 왜 계속 멍하니 계세요? 11살 손자 민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들어주던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내일은 괜찮을 거야. 정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밝았습니다. 그 달빛을 바라보며 정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주님, 왜 이제서야 그 아이를 제게 보내주신 건가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도연이 물 한 잔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밤이 깊었는데.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세요.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도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착한 아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도연아, 너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형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숙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도연에게는 그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죠? 도연의 예리한 질문에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괜한 소리 했구나. 이제 자거라. 정숙이 일어서며 방으로 향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젊은 목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준호 목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중년 교우들을 위한 교제 모임이 있었어요. 정숙은 평소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텐데 이번에는 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준호 목사를 다시 만날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어머니, 오늘 교회 모임 안 가세요? 미영이 저녁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모임을 빠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야겠다. 그러시면 제가 대신 가서 안부 전해드릴까요? 미영의 제안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에 간다면 혹시 준호 목사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다. 집에서 쉴게. 하지만 결국 정숙은 마음을 바꿨어요. 자꾸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준호 목사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역시 가야겠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정숙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말 없이 배웅해 주었어요. 교회 지하 교육관에 도착하자 이미 20명 남짓한 교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 목사도 함께 자리에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급적 뒤쪽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순희 집사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정숙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나아가게 된 정숙은 준호 목사와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 앉게 되었어요. 준호 목사가 정숙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 권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준호 목사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의 모양까지도 그 사람과 닮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준호 목사가 교우들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7살 때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입양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박씨 성을 주셨죠. 정숙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울 산부인과 고아원이라는 말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준호 목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 교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정숙은 그 질문에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죠. 하지만 이제는 양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친부모님도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준호 목사의 대답에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많고 착한 아이로 자란 것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만나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교우의 질문에 준호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정숙이 서둘러 나가자 교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희 집사가 걱정스럽게 따라 나왔어요. 정숙 권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목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용서해드리고 싶다고. 이 착한 아이가. 정숙이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왔을 때 준호 목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많이 아프신가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 목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있다니.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준호 목사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모임 어떠셨어요? 그런데 왜 또 그런 표정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새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그러시잖아요. 도연의 예리한 지적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눈치를 챈 것일까요? 새 목사님과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럼 왜 목사님만 보면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갑자기 나오셨다면서요? 도연이 계속 추궁하자 정숙은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미영과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래요. 새 목사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해지세요. 혹시 어머니와 그 목사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 부부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변화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정숙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준호 목사가 신방을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집을 나가버리고 교회에서도 그를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금세 소문이 되었습니다. 정숙 권사님이 새 목사님을 피한다더라. 왜 그러실까?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교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숙 자신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목요일 오후 정숙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채소를 고르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준호 목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해서 대추를 떨어뜨렸어요. 아, 목사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준호 목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숙은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면 더욱 걱정이 되네요. 시간 되실 때 신방을 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정숙이 너무 강하게 거절하자 준호 목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 손님이 있어서. 정숙이 허둥지둥 변명하며 시장을 나가려 했을 때 마침 순희 집사와 마주쳤어요. 정숙 권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목사님도 계시네요. 순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준호 목사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순희는 정숙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숙 권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목사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자 시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이상한 행동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도연의 직장 동료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도연아, 내 어머니가 새 목사님과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시장에서 목사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던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일로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시장에서 목사님께 소리를 지르셨다는데 나도 들었어. 도대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때 정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장을 보러 갔다 왔다. 어머니, 시장에서 목사님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영의 질문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겠니? 어머니,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새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이상하시잖아요. 도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사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세요? 왜 자꾸 피하시고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관계라니 무슨 관계가 있겠니? 그럼 왜 그러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손주들도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빠, 할머니가 왜 그래요? 11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목사님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죠? 미영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목사님이랑 뭔가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정숙이 미영을 날카롭게 바라보자 미영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은 시작된 뒤였어요. 어머니, 혹시 예전에 목사님을 아셨던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싸고 보살피려고 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잖니. 정숙이 소리를 지르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평생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네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설마 어머니께서 나 몰래 숨겨두신 자식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찌른 것이었거든요. 뭐라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정말 그런 거예요? 도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영이 말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저에게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정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맞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고백은 집안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가족들의 놀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정숙이 쓰러지듯 바닥에 앉자 미영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왜 그래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숨겨온 그 엄청난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정숙의 첫 번째 시선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도연과 미영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당황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도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어머니의 고백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 좀. 정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서둘러 물컵을 가져다 주었어요. 정숙은 조금씩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 모두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 정말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생을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2년을 살면서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이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일이야. 나는 20살이었고 정숙이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1960년대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집안의 반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젊은 여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의대생이었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양쪽 집안 모두 결혼을 반대했지.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서울의 산부인과 고아원에 맡겼다. 갓 태어난 아들을 내 품에 안아본 건 딱 한 번뿐이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여 년 전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박준호 목사님이라고 확신하세요? 미영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 아이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거든. 그리고 고아원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도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이해, 당황과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의 이복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도연아. 평생 숨기려고 했는데. 정숙이 흐느끼자 미영이 조심스럽게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라도 시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걸 아세요? 모를 거야. 그 아이는 나를 그냥 교회 권사로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연의 질문에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박준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숙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연과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오신다고요?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안 돼. 아직 준비가. 정숙이 당황해하자 도연이 일어섰어요. 간호사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가족끼리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의 질문에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피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나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어머니, 도연아, 그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이해심이 깊은 아이야.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 정숙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실 텐데. 그래도 말해야 해.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 그때 다시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 목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준호 목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이 착한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준호 목사가 꽃을 화병에 꽂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정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고 제가 퇴원하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준호 목사의 대답에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곧 자신에게 형이 생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형은 바로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가슴이 벅찼어요. 곧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사흘 후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 목사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정숙은 거의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도영과 미영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도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목사님께 진실을 말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야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만 속마음은 떨리고 있었어요. 50여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꺼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도연이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서 해야 할 일이야. 그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해. 오후 2시 반 정숙은 평소보다 단정히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둔 것처럼 말이죠. 교회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기만 했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정숙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준호 목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던 그가 정숙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오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이 준호 목사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후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고 준호 목사는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정숙의 첫마디에 준호 목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비밀이라고 하시면 목사님이 처음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저는 목사님을 알아봤어요. 저를 알아보셨다고요? 준호 목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정숙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권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서울의 산부인과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고아원에 목사님을 맡긴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순간 예배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 목사는 정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50여 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 설마. 네, 맞아요. 제가 목사님의 친어머니예요. 준호 목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태어나던 해는 1968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20살이었고 의대생이었던 박민수 씨와 사랑에 빠졌죠. 정숙이 차근차근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자 준호 목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갓 태어난 목사님을 딱 한 번 안아보고 고아원에 맡겼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준호 목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양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준호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너무 차가웠고 집안에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준호 목사가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멈췄어요. 목사로서의 신분이 떠올랐거든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준호 목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권사님, 일어나세요. 준호 목사가 정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목사님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거든요. 그 눈매, 그 미소,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도. 그분은, 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의사가 되셔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사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준호 목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워해도 돼요. 원망해도 돼요.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준호 목사를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목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권사님, 아니,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오열을 터뜨렸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목사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정숙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아, 이쪽은 내 형이야. 준호 목사와 도연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예배당 안에는 묘한 감동이 흘렀어요. 50여 년 만에 만난 형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준호 목사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도연 역시 갑자기 생긴 형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준호 목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 목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 목사님이 그분을 많이 닮았더구나. 저도 그분을 닮고 싶어요. 준호 목사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연도 처음에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나 조금씩 준호 목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20살 이상 차이가 났지만 형제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서로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외동아들로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도 동생이 생겨서 기뻐요. 준호 목사도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미영도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 준호 목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목사님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저희도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제가 가족의 정을 이렇게 늦게 알게 되네요. 손주들도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큰아버지에게 당황했지만 준호 목사의 따뜻한 성품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큰아버지, 다음 주일에 저희 반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11살 민호가 천진하게 말하자 준호 목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럴까? 큰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교회에서도 점차 상황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 사이에서 온갖 소문이 돌았지만 정숙과 준호 목사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해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없어요. 순이 집사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모자가 만나게 해주시다니.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교인들도 이 특별한 이야기에 감동받아 더욱 따뜻하게 가족을 대해주었습니다. 준호 목사의 설교에도 더 깊은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 목사가 설교단에 올라 말했어요. 맨 앞줄에 앉은 정숙과 도연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교인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목사님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여 년의 긴 기다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와 어머니의 만남이 그 증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 정숙은 준호 목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 아니 아들아,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교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준호 목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머니가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미영이 잡채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집밥의 맛을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 목사의 말에 정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드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도연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준호 목사를 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기다니.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준호 목사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현관에서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네, 어머니. 꼭 올게요. 준호 목사가 돌아간 후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품고 살았던 아픔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정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짊어져야 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숙은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이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미영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홀가분해.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저희도 좋은 형님을 얻게 되어서 기뻐요. 도연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20살의 자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의 준호 목사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50여 년의 긴 기다림 끝에 만난 모자,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형제의 인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